와이프 없는 줄 알았지? 아니 내가 아까 바깥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래서 시야가 넓어 보인다고. 아니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줘? 진아. 언니는. 언니 알겠지? 찍어 그 손으로. 아이유 인나의 디스커버리즈가 시작됩니다. 동작 그만! 클래스가 다른 웃음이 온다. 이성민,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진우, 김성균, 불굴의 오지랖으로 마을을 사수하라. 클래스 보안관 5월 3일 대개봉. 그냥 치즈가 아니다. 더블업이다. 진한 맛 제대로다. 치즈 맛을 더블업하다. 상하 치즈 더블업 맛있다. If I were you, well, I'd be asking for a witness. 'Cause I don't know if you know you're at the end of the road. It's new JDX. 은행을 벗어나자 금융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객의 옆이다.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BK 기업은행. 직수도 깨끗한데 하루에 12번이나 살균한다죠. 그 직수로 얼린 얼음인데 아이스룸까지 살균한다죠. 직수는 역시 매직입니다. 슈퍼 S 에디션 슈퍼 아이스. 작은 소리 하나까지 그대로 담아내다. 하이파이 레코딩으로 경험의 폭을 넓히다. LG G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론을박 박수인입니다. 대선이 이제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의 심장부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각축전이 뜨겁습니다.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당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승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요. 호남을 위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동철 특보단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선까지 16일 남았는데요. 선거운동이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두 후보들이 굉장히 선두권에서 각축을 벌이고 계셔요. 왜 호남이 중요한지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먼저 박영선 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민주주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후퇴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을 든 그 국민들의 심정 속에는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것을 다시 바로잡자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없고 또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당과 후보가 누구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명쾌하게 그 답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김동철 특보단장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말씀해 주시죠.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친이패권 세력, 친박 패권 세력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나라는 엉망이 됐습니다. 이러한 때 또 다른 패권 세력에게 5년 동안 국정을 농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 대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될 중차대한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친문 패권주의자의 집권을 용인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다시 수백 명의 제2, 제3의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선거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선대위원회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실행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또 외곽 조직인 더불어희망 포럼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다가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선거 때 바로 이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만약 집권을 했을 때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을 손에 넣으면 과연 어떤 짓을 자행할지 정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때 이번 대선에서 패권에서 자유로운 정직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그런 세력이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진정한 정권교체고 실패하지 않는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초반부터 발언이 좀 세십니다. 예.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다른데 이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좀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뭐 두 후보 캠프에서는 어떤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이제 또 박영선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준비 기간이 짧은 대선이고 또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것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충분한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든든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저는 조금 전에 김동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그 패권 문제 네. 이런 것은 아마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미 마음속에 그것은 다 떨쳐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2시간 반가량 대화를 했었는데요. 네. 그 2시간 반가량 대화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뢰를 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앞서서 선거를 선대본부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국가개혁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재벌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바라는데 네. 지금 이제 국회 사정이 그 각 당의 그 의석 배분으로 보면 이런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기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그 압도적인 힘으로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저에게 던진 절실한 요구였었고요. 저는 그러한 문재인 후보의 물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려면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국민 통합에는 동의하시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국민 통합에 대한 확신을 제가 느꼈고 그 국민 통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 다음 날 저하고 만나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고요. 네. 그 통합정부추진위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적재적소의 통합 드림팀을 만들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국가 통합과 국가 개혁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축으로 통합 정부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네. 아까 김단장님께서 우려했던 그 패권주의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 없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우리 박영선 의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은 우리 국민의당이 2015년 말에 그렇게
민주당을 결별해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 2시간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표를 거의 한 3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당신만 당 대표직 내려놓으면 그리고 총선 승리할 수 있고 문제 없을 것이다. 끝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당 대표직을 걸고 총선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가서는 또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당 대표직 내려놓고 김종인 대표 모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소위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슨 말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을 얼마나 실망시켜 왔습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하나부터 끝까지 자기들만 옳고 남은 다 틀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선이고 남은 다 악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12년 동안 그분들하고 당내 투쟁을 통해서 당을 개혁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어떤 친문 패권주의자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되지 못한다. 네. 그리고 국정농단이 일어날 것은 뻔하고 그리고 그것은 실패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떻게 해서든 패권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만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일어나고 그리고 호남인의 진정한 어떤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정권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번 선거 기간 짧지만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호소를 드릴 거고요. 결국 항상 역사의 고비고비에서 호남은 결정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광주를 포함해서 전남북 결국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패권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더 붙이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 호남의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목이 또 바로 그러한 대목이라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그 2시간 반 동안 만나면서 그 후보에게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사에 있어서 호남을 홀대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실관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충분히 지금 납득하고 계시고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광주 호남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빌겠다라는 그러한 자세에 임해져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떤 큰 명제,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느 후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저의 고민 또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와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선거 포스터에도 국민의당이라는 그 당명이 없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 가운데에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에서 힘을 몰아주시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장님 덧붙일 말씀 반론을 있으신가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변했다고 이렇게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문재인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 장군이라고 호칭하면서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두환 씨가 최근에 회고록을 내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것을 뻔뻔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광주 시민을 분노케 했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문재인 후보가 그런 것을 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링컨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40 이후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지금 나이가 65세십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 두 번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호남의 인사 문제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호남 출신 비서관이 90명이었는데 참여정부에서 49명으로가 줄어들었죠. 그런 59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영남 출신은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41명이었는데 참여정부에서 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점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에 청와대가 어떻게 호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은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염동현 전 의원조차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비서관은 광주 전남 합쳐서 3명, 전북에서 2명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정찬용 인사수석 역시 2012년에 문재인 때문에 사무관 인사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그런 어떤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2012년 9월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 참여정부가 호남에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참여정부에서 호남 을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말하면 도대체 거짓말도 일관성 있게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과, 거짓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한 번 속인 사람은 또 속입니다. 선거 국면만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박영선 의원님께서 안철수 후보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의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적어도 좀 그래도 중도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를 그냥 좀 더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치권의 몇몇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권의 일부 부패, 어떤 기득권 세력, 국정농단 세력을 가지고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을 가지켜서 적폐 세력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좀 뒤에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벌써 먼저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신 거를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숨어서 부패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다. 제가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확대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리고 선거는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결국 5천만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그렇기 것이니까. 때문에 이제 제 주장은 뭐냐면 그러한 부패 기득권 세력이 안철수 후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다. 개혁에 어떤 힘을 모으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에 전두환 장군 표창 문제. 이것은 국민의당보다도 제가 먼저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경선 과정에서. 네. 국민의당은 나중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발언이 문재인 후보가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죠. 저는 실수로 나온 발언이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청와대 비서관 부분만 이렇게 딱 도려내서 보면 이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의 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 당시에 전체적으로 국정원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 이런 어떤 기관장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전 그 공무원의 관료의 비율을 봤을 때 그 당시에 호남은 33.33%를 차지하고 있었고 영남이 38.9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인구 대비로 보면 호남의 인사들에 대한 기용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찬용 인사수석을 지적하셨는데 이 정찬영 인사수석이 지금 문재인 후보를 열렬하게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정찬영 수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참여정부 초기에는 네. 그래도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참여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남 차별이 호남 올때가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참여정부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민정수석, 문재인 비서실장이 들어서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이 나 좋아서 찍었느냐, 이해창 싫어서 찍지 않았느냐라고는 그런 발언들과 다 교가 맞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호남 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사차별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이제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주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가 완전히 중반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변색이 돼서 완전히 이제 반호남적으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찬용 수석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찬용 수석이 2012년에 문재인 때문에 못 얻어먹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다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같은 호남인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저희가 토론에 나와서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찬영 수석 같은 문제는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질 때 나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김동철 의원님도 국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선이라는 것은 큰 산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시대의 정신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 과정에서 5.18 문구의 그 당원 당규상에 삭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5.18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자. 근데 이 5.18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자는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은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빼자라는 것이었고요. 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아마 김동철 의원님도 그 당시에는 같은 당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5.18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기가 쉽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그때의 이 5.18 삭제 논란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던 의원님들하고 제가 다 통화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네. 이것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지금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지금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 가운데에서 5.18을 삭제한 정당을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러한 논리가 분명히 성립하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5.18 정신을 당원에서 빼자라고 했던 어떤 그러한 세력들과 어떻게 광주 전남 분들이 그러한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힘을 모아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광주 5.18 정신의 훼손,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평생을 몸바쳐서 만들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단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참 해명을
당시에도 그런 것을 해명을 해서 다 받아들였던 것인데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그 고집, 오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동철 의원님 말씀에도 좀 모순이 있는 게 제 말씀 듣고 제가 지금 5.18 삭제 논란 얘기를 하니까 과거 것을 들춰낸다 그러는데 김동철 의원님께서 토론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과거입니다. 일단 뭐 김 단장님 말씀 듣고 이야기하시죠. 지난번 것은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던 거고 이것은 당시에 다 이야기를 해서 무슨 해명이 됐습니까? 아니 저희 다 같은 당의 그때 현역 의원들이었고 김동철 의원님도 제가 지금 이 사실로 제 발언할 차례입니다. 의총에서 일단, 굉장히 화가 나셔서 발언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일단 김 단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제 발언을 듣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그 당시 이건 다 해명이 됐었어요. 당시 새정치연합 쪽에 한 교수가 정말 순진한 생각에서 좀 이런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당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전혀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해서 없었던 것이 됐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18이.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국민의당 강령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당 강령에도 다 5.18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과정상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과정상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상 다 그렇게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같이 들춰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고 그걸 왜 또 제가 문제 제기한 것과 가서 이렇게 같은 문제라고 보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전혀 그것은 해명이 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18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강령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5.18에 대한 어떤 뭐 시각이나 접근은 지금 와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밝혀지지 않은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밝혀내겠다 두 분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만 넘어가고요. 아까 호남 홀대론 잠깐 했는데 말씀 나눴는데 사실 뭐 국정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인사도 그중 하나고요. 근데 인사 부분만 가지고 이게 이제 홀대했다 안 했다 물론 이제 들여보는 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유권자들이 판단하리라 보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호남에 홀대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뭐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호남을 위한 정책이 있었을 것이고 뭐 그때 또 여당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와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김 단장님 네. 먼저. 예.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을 깨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46석이었죠. 그래 그 46석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이제 다행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152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열린우리당 마찬가지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와 관련되는 것들은 아무리 뭐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호남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호남 홀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정책적인 어떤 지역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호남이 그렇게 어떤 호남의 정당한 몫은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남선 KTX 그때 2004년에 제가 17대 우리 박영선 의원하고 같이 등원해서 보니까 그 당시 2004년에 경부선은 1단계 동대구까지가 개통이 됐고 2010년에 부산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호남선 KTX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겠다고 하는 기본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04년부터 계속해서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호남선 KTX를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국무총리가 이해찬 총리였는데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남선 KTX는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또 그 호남선 KTX를 건설할 재원도 없다. 그래서 못한다고 2005년 1월 달에 광주에 와가지고 이해찬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광주 전남 민심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대표발의자가 돼서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서 아마 그때 우리 박영선 의원님도 서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결국 2006년 8월 달에 호남선 KTX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참여정부에서의 호남홀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사 문제, 대통령이 국회에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호남홀대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외에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서 호남을 위한 KTX 말씀하셨지만은 문화 중심 도시 조성, 또 혁신 도시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여기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주에 그 한전이 거의 100년 만에 한전이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주로 가져왔는데 이 효과가 이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전의 나주 이전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21세기에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바로 호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KTX도 이 나주를 향하는 발걸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박혜자 의원님이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 MB 정부 하에서 정말 힘들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그동안에 그 참여 정부가 많이 미흡했지만 그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호남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배려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이 6 내지 7%였는데 이 광주의 연평균 국비 확보액 증가율을 보면 20.7%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 상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지난 2017년 3월 2일 날, 그러니까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 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146명밖에 의원들이 있지 않아서 통과가 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애달아서 국민의당 의원님들한테 막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거의 다 자리에 없었고요. 김동철 의원님이 막 뛰어오셨던 걸로 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뛰어온 게 아니고요. 네, 계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김동철 의원님, 그 결의안이 김동철 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계셨고 대부분의 그 국민의당 지도부하고요, 그 국민의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난 1년 동안 광주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는데 이 국민의당이 광주 호남 분들의 가장 열망이 담겨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이 결의안에 투표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호남을 홀대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심지어 제 옆자리가 박주선 의원님인데 박주선 의원님은 사회를 보러 앞에 나가셨고요. 그 옆에가 정동영 의원님이 자리하고 계셨는데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정동영이 빨리 오시라고. 제가 애가 달아서 그 국민의당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 걸고 그러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그 대선에서 이 부분은 광주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광주 호남 분들에게 앞으로 미래를 선물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 그리고 어느 후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이 짧게 해주시고 공약 문제로 이야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 부분이 허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동영상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오늘 그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기 틀어드릴까요? 참 우리 박영선 의원은 참 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아닙니다. 남이 발언하고 있는데 꼭 끼어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아니 왜냐면 자꾸 거짓말을 하시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그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46명이 남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족수가 안 됐죠. 안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결의안이 모항공항을 경유하게 하자는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 3명이 전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해저터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제가 이 법안을, 이 결의안을 낸 것은 작년이었는데 계속 6개월 동안을 지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늦어져서 제가 조정식 위원장까지 찾아가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그러면 했더니 결의안에서 해저터널 부분을 빼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저터널 부분을 뺐습니다. 제주도 의원들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해저터널 부분을 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항공항 경유하는 쪽으로만 결의안을 이제 다시 수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건이 맨 마지막 안건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 하나 내지 두, 이제 그 안건 내지 하나 정도 남는 그런 안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누리당 의원, 특히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을 호남을 위한 결의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전 안건까지 한 170명 정도, 17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본회의 의석에 앉아 있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석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재석 버튼을 안 누르니까 150일 넘기지 못하고 146에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이 이제 의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저희들 나름대로 뭐 다 전화 통화를 했던 거고.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당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인데, 결국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를 상임위에서 통과를 너무 늦게 시켜줬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게 2차적인 책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뭐 하여튼 다 좀 비슷비슷한 마지막 안건이 되다 하니까 당연히 이제 통과될 줄 알고 이제 뭐 그 이석한 그런 경우들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무슨 국민의당 지도부 몇몇 의원들 때문에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그런 네.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 동영상이 본회의에 중계방송이 됐거든요. 박주선 의원님이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의원들이 다 오기를. 이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김동철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막 확인이 좋습니다. 가능할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도 이것은 제가 우리가 확인 확인할 게 작업을 아니고 거쳐서 자리가 당시 그 문제를 우리 저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제가 한번 아직 말이 확인해 안 보시면 끝났습니다. 됩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그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제가 제 자리가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자리인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석이 많아서 제가 직접 국민의당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못 하신다고 해서 저는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새누리당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번에 그 집권을 하게 되면 의석이 40석밖에 되지 않아서 새누리당하고 반드시 지금 뭐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의석수죠. 40석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들어보면 이 국정의 파트너가 돼야 될 당이 바른정당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그분들 때문에 호남 문제가 안 풀리고 그다음에 친박 패권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가 왔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일단 해명하셔야 호남 될 것 고속철도 같습니다. 2단계 결의안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우리 박영선 의원의 말이 맞는지는 당시에 그 회의 그 참석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국민의당 의원들만이 이석이 많아서 그랬는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당시에 그 참석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집권하면 뭐 바른정당, 새누리당하고 뭐 이렇게 연정 내지 협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의도적으로 여당 우석을 민주당과 열린우당을 분당을 시켜가지고 46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냥 여당 우석을 46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46석, 40석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적대적 양당 구조를 타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면 연정의 제1차 우선 대상은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입니다. 다만 친문 패권주의 세력, 극단적인 친문 패권주의 세력은 제외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니, 아마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일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토론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 발언하셔야 되는데, 그 마무리 발언 삼아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건설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전남에 딱 한 석밖에 없습니다. 광주에는 한 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은 전남, 광주 8석, 전남 8석을 다 갖고 있는 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16명의 그 전남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법안 하나를 통과 못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당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라고 하시니까 짧게 먼저 그러면 하세요. 네. 김 단장님 먼저 마무리 발언 겸해서 짧게 한 30초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 사상 최초로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라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국정농단을 한 친박 패권주의 세력의 부활도 물론 막아야 되지만 근거에 못지않게 또 다른 패권 세력, 친문 패권 세력으로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친박 패권 세력의 집권은 과거의 문제지만 이제 친문 패권이 집권하는 것은 미래의 문제로서 당장 우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친박과 친문,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교체도 이루고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루어서 호남의 진정한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돼야 실패하지 않는 정권, 지속 가능한 정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권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남은 항상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그런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듯이 이번에도 호남의 어떤 그런 선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정기가 만들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영수 위원장님. 그 가슴이 답답해서 바다에 나가 보면은요, 늘 파도와 바위는 부침을 계속합니다. 파도가 바위를 계속 철썩철썩 때리죠. 저는 정통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바위라면 국민의당은 어찌 보면 파도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파도와 바위 모두 다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광주와 전남의 그런 어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통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커다란 바위와 같은 그 심지 속에서 국민의당과 결국은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한 만큼 대접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와 공정 이 두 단어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민주주의의 정착의 단계로 만들어서 기호 1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탄생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에 저는 광주 전남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전남은
늘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요. 그리고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말 당당하게 힘차게 부르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16일 후에 우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 그리고 4차 산업, 에너지 산업의 중심도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또 희망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대통령으로 힘을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열띤 토론 오늘 잘 지켜보셨는데요. 헌원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네. I couldn't walk into you if I wasn't the snow. 이대로 How could I 너에게 빠져도 되는 걸까? if I wasn't a songbird? How could I call to you? 마음을 움직이는 원음 사운드로 경험의 폭을 넓히다. LG G6. 그냥 치즈가 아니다. 더블럽이다. 진한 맛 제대로다. 치즈 맛을 더불어 파다. 상하 치즈 더블럽. 와우. 역시 꽃이 핀 곳은 다 좋아, 그치? 맞아. 여기도 한 송이. 여기도. 아이유 인나의 디스커버리즈가 시작됩니다. 귀요미 움직임 벌써 쉽게 국어 실시간 족번역 공부까지 척척 손 안 대고 말로 송금 벌써 미니 갔어 벌써 플랫폼 그냥 아플 리 있나요? 아프면 염증부터 의심해야죠. 아픈 내 손목도? 내 어깨도? 내 허리도? 염증? 케토톱으로 캐내세요. 케토톱이 통증 속 염증을 직접 캐냅니다. 괜한 고생 말고 케토톱. 당신의 평범한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스케일. 주연 98형 4K UHD 셋톱 TV. 평범하게 위대하게 주연테크. 셔터를 누르는 순간만 생각하세요. 더위를 모르는 발걸음도 당신의 고어텍스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켜준다는 건 바로 이런 것. 고어텍스. 오, 제대로인데? 인정. 비법이 뭐야? 60 years. 60년 노하우 정통 수제버거 골든에그 치즈버거. I recommend McDonald's signature burger. 우리는 바다에 있는 날보다 창가에 앉는 날이 더 많다. 기미와 잔주름을 관리해온 에스테틱의 노하우로 생활정해선에 집중. AHC 선스틱. 직수도 깨끗한데 하루에 12번이나 살균한다죠. 그 직수로 얼린 얼음인데 아이스룸까지 살균한다죠. 직수는 역시 매직입니다. 슈퍼 S 에디션 슈퍼 아이스. 화요일 밤 10시 내가 가장 위험할 때. 어머, 또 지를 뻔했어. 소비 패턴을 시간 요일별로 분석해주는 리브메이트. 뭐예요? 이 똑똑한 거랑 깔고. 리브메이트